저희가 쉬는 바람에 지난주에 이 주보 내용을 써서 이제 주고 여기에 맞게 이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구만. 학자분들 글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서론 써놓고 서론대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본론부터 쓰기는 또 산으로 가고 논문 쓸 때 막 그런 고민이 제일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제목은 쉬운데 이거를 풀게니까 이게 1000가지 망가지로 너무 많은 갈래로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6월이 되면 1학기를 마감하느라 굉장히 바쁜데요. 저희 교단적으로는 6월이 추모의 달, 추원 복원의 달로 정해서 대종사님의 열방을 가장 큰 슬픔과 또 그리움으로 생각하고 대종사님께서 대가 후에 펼치신 28년간의 생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성심으로 이어가겠노라라는 다짐을 하는 종결과 또 시작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1943년 6월 1일에 53세를 일기로 나이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기준하면 너무 일찍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40년대의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평균 44세에서 47세 사이, 45세 정도더라고요. 평균보다는 더 오래 사신 것입니다. 지금 평균 기대수명이 83.5세입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 여성분들이 저는 집에서 느끼는 게 이래서 여자분들은 오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먹는 것이 저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겠구나 이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한 2배 정도의 기술이 늘어난 걸 되어 있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1장에 보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에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45세 기대수명이 45세였기 때문에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즘 상황에 83.5세의 기대수명에 적어도 74세 정도가 이상 되면 이때부터는 서서히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죽어가는 보따리, 또 마감 보따리보다는 아직 미처 풀지 못한 보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지의 보따리, 또 희망의 보따리를 마음껏 펼쳐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교무들의 퇴임은 만 69세, 그리고 3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72세, 만 72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퇴임을 할 그 나이잖아요. 74세 정도의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라 하는 시기가. 그런데 퇴임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죽어가는 인생을 마감하는 준비를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요즘
64세는 또 너무 젊어요. 수도원에 계신 원로님들뿐만 아니라 요새 일반인들도 요즘에 조문을 가게 되면 보통 90세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반인들도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셔요. 구 90세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왠지 좀 서운하게 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른 삶의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연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과 보건체계의 발전 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을 때에 저의 경우에 그 혈액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약 14%에서 35%가 생존하는 걸로 그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혈액암 학회에서 50% 생존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임상에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쪽에서는 약 72%에서 9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 다만 이식을 받은 이 각자의 몸에서 이 생착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 따라서 이제 숙주 반응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생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영양이나 생활 환경 개선 등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 병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친구 삼아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임플란트 새로운 걸로 이렇게 임플란트 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바꿔가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기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6월 큰 성자가 오셨다 가시는 그런 서운함이 남는 달이다라는 생각으로 추모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도 그런 성자적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3일 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의결하는 즉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또 고발 사주, 가족 비리, 허위사실 공표 후 공직자 품위 논란 등 행위 전반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탄핵을 불러왔고 지금도 수사, 징계 논의 등이 지금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공격을 계속 받았던 부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후보 자신과 가족들의 도덕성 문제로 자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가? 이 나라의 미래를 과연 맡길 만한 인물인가라는 중요한 지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을 떠난 리더십은 존재할 수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대부분 한두 번 이상씩의 그 실패와 역경의 늪에서 벗어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보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빛났던 지혜와 삶의 방향이 그 실패 이후에 결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가 오히려 기름들이 되었고 탄탄한 경험이 되었고 또 더 큰 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유와 그 내공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입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공적인 인물로 리더로 서게 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트랙이 바로 이 모럴 해저드. 제가 군종경부장을 7년 했습니다. 군종경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그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문제 의혹이 증폭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종경부장이니까 국방장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되었는데 각종 의혹이 30여 가지가 넘게 막 쏟아지는데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이분도 괜히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완전히 탈탈 털리고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만난 최모 특전사령관 있을 시간 정말 멋있고 군에서도 그분이 굉장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별 4개를 거의 맡아놓은 상태고 향후 참모총장까지도 거론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9시 뉴스에 이분의 이 특전사령관의 사진하고 얼굴하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시간에. 후배 여군 성추행 문제로 구속이 바로 되고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도지사, 또 서울시장, 최근에 부산 출신의 유명 정치인, 또 유명 탤런트, 유명 영화 감독.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또 한 조직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내공을 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남모르게 정진을 해온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에 마치 싱크홀처럼 마치 나뭇가지에 앉았던 새가 훌쩍 그냥 따라가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럴 해저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구도자처럼 수시로 자기 스스로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감정도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도 달래면서 진공의 상태로 자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삶을 자기를 리부팅하고 리스타트합니다. 늘 자신을 새롭게 당금질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그 삶이 온통 복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이 주렁주렁 열리고 은행에 돈하고 공기로 계속 이자가 붙는 것 같아요. 원물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진공 묘유의 공부라고 말합니다. 진공을 경험하고 진공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찰의 공부, 깊게는 성리하는 성리의 공부입니다. 성리가 되어야 진공의 이 묘유가 아름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공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감정이 묻어나 있고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삶의 많은 요소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공을 내가 아닌 타에게 의해서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새는 날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 아무리 영광된 자리일지라도 날개짓 타고 공중에 차오르는 순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허망한 일을 당했을 때 다 날아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 그 자리는 허망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력이 살아나고 부활이 되고 천국을 알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지면 잘 되어야 프라이 밖에 드리겠느냐 하는 말씀을 늘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장자가 남긴 말 중에 대웅역풍이 생업역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 수가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라야 물살을 거슬러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날고 물살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를 소유하듯이 살아가는 무의자연한 삶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자연이 바로 도덕의 속성이고 우리 공부인들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28년간 집중적으로 전개하신 활동과 사업 내용이 도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참다운 도덕 문명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고 이 나라를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종경 변입금 30장에 과거에도 이 나라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셨지만 이후로도 무등한 도인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전무후무한 도덕회상을 마련할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믿을 때에 나의 도덕을 보고 믿을지언정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포부와 비전에 의해서 원불교는 오늘날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인성과 도덕성 중심의 청소년들을 교육해왔고 또 세계 유일의 도덕대학 원광대학교를 설립해서 내년이면 벌써 87년이 됩니다. 지덕겸수 도의실천이 건학 2년이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교육원을 설립해서 도덕에 바탕한 인성교육과 도의실천 인증제 그리고 사회봉사와 온마인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장차 글로벌 인재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일. 또 원광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종교와 원불교라고 하는 보편적 인품과 지성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모든 바탕에는 언제나 도덕성을 갖춘 인재, 도덕성을 갖춘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합니다. 지방사립대학에 갖는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광대학만의 특징, 우리 원광대학만의 유니크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원광대학은 도덕대학, 원광대학이다. 도덕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 학군이 명품 학군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우리 원광대 학군 정말 자랑스럽게 그래서 확실한 정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광대 출신이라면 원광대 출신이 있는 곳이라면 원광대 출신의 리더들이 있는 곳이라면 도덕성 우선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제1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갖춘 경찰, 소방, 공무원, 회사원, 의사, 간호사, 교사 등등 우리 사회가 온통 맑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지도록 하는 일은 우리 원광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늘 나를 빛나게 해주는 이 북극성 같은 도덕성 우선의 리더십이 발현되도록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진해 가자 하는 말씀을